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다음 달 12일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조국 대표가 받아왔던 2심까지 받아왔던 혐의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혐의가 많습니다. 6개의 혐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중에 4가지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정리하면 자녀 문제와 유재수 감찰무마 이 혐의 2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2가지로 일단 본인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축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 배우자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아들과 딸의 대학원 진학 시에 이렇게 제출이 됐던 어떤 그런 허위 인턴 경력 등에 대해서 같이 위조를 하는데 공모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2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미 정경심 전 교수의 사건에서는 이런 자녀 입시 비위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 2심 모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유죄를 받은 부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한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좀 열려 있다. 이런 평가가 높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은 무려 5년이나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실형이 내려졌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심이 올해 2월에 나왔고 지금 올해 12월에 대법원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총선이 있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구자용 차장님. 네. 항소심 1심과 2심까지 유죄를 받고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이 흔한 사례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좀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죄가 판결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죄가 선고됨과 동시에 법정 구속을 해서 이제 선고된 형을 살게 된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상당히 그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이런 판결이 드문 나왔습니다. 묘하게도 그 수혜자가 지금 조국 대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12월 12일 이 조국 대표에 대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는 조국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미래 그리고 야권 전체가 이 재편될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12월 12일 대법원 이 선고가 상당히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4월에 조국 대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을 겁니다. 대법원 실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 대표는 당시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김 전 부대표님, 글쎄요. 저 답변을 보고 누군가는 의연한 태도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는 그런 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얘기를 하고 김어준 MC가 이제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김어준 씨는 또 웃지 않습니까? 결국 사법부의 어떤 1심, 2심에 대해서 굉장히 희화하는 거죠. 본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조국 대표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형법을 전공한 서울대 교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1, 2심 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총선에 나옵니다. 당까지 만들어서 배지를 달았죠. 그렇지만 배지를 달았지만 본인이 잘못한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자녀의 어떤 입시에 있어 본인이 소위 말해서 공모를 한 거잖아요. 자기는 무심한 아빠라고 몰랐다고 했는데 다 검찰 조사하고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치를 왜 하는 거죠? 사적 보복하고자 하는 겁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부부 관련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진짜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뭘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달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 선고일에는 아들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같이 선고를 받습니다. 정경 교수는 이미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사건으로 징역 4년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강 부위원장님, 네. 2심에서 재판장을 맡아서 실형을 내린 판사가 네. 엄상필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법관이 되면서 주심을 맡았네요. 네. 뭐 대법원에서 뭐 조국 대표의 뭐 개인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절차에 따라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뭐 전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의 제 3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있으면 뭐 이렇게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승복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건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특히 뭐 대통령실이나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어떤 항소심에 이어서 이제 대법원 판결도 빨리 결정되어서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라리 빨리 결정 나는 게 낫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는 부부 사이기도 하고 사실 사건의 사실관계에 쟁점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조국 대표 혐의에 정경심 2심 판단이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엄 대법관 누구보다 이 사건의 이해도가 높은데 장 변호사님. 네. 이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 재판부예요.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 대표한테 긍정적인 판단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판단이 나올까요? 이거 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공교롭다. 이건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판관의 중립적인 판단을 좀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일단 소송법상 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제도로 아예 판단을 못 맡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은 아닌 거예요. 이제 부부 사이이고 어느 정도 쟁점이 겹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별도의 사건이고 재판부에 어떤 그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 이미 정경심 교수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동양대의 PC 반출과 관련해서 여러 이런 법리 다툼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되게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불리한 판단을 내렸던 재판부에 그것도 재판장이 또 공교롭게 대법원의 조국 대표의 주심 판사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네. 정말 공교롭다. 그렇지만 이제 신경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아마 조국 대표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날짜가 확정되면서 조국 혁신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조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혁신당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여전히 원내 3당이고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되던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대법에서 파기환송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인데 김 전 부대변인님, 네. 파기환송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보고요. 1심하고 2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뒤엎을 대법원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에 의해서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예. 그리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의 어떤 혐의는 공모된 부분이 많은데 네. 정경심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달리 이거를 무죄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년입니다. 기소된 지 5년은 너무 길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늦었지만 그래도 12월에 정의가 그다음 국민들의 어떤 상식과 공정과 상식이 어떤 바로 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국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갈릴 텐데요. 구 차장님께서는 이번에 형이 확정될 때랑 파기환송될 때 간단하게 조국 대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전망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파기환송된다라면 의원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생명이 좀 연장되고 조국 네. 혁신당도 야당으로서 제 목소리를 한동안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 그와 반대로 파기환송되지 않고 2심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 징역 2년형을 살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조국 대표를 한동안 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에 조국 장관에 대한 그 내정자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검수완박을 당시 집권 여당이 추진하면서 2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 결과가 2022년 대선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면서 대선이 끝난 지 2년 반이 지난 동안 대선 후유증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었는데 이제 그 매듭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12월 12일 이 대법원 선고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야권의 두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알아봤습니다.